혜숙 씨 그 나이에 너무 순진하셨군요. 그 나이에도 사랑을 믿다니 솔직히 놀랍네요. 이 세상은 다 돈 아닌가요? 늙은 여자를 사랑할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세상에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내게 해준 달콤한 모든 말들이 결국은 이런 잔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황혼이 지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병원 문을 닫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원을 매각하고 받은 돈은 꽤나 많았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있었고, 남편이 남긴 연금에 국민연금까지. 경제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그 지독했던 시간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제 인생을 꽤나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며 작은 병원이었지만 정직하게 운영했고 그렇게 묵묵히 걸어온 제 삶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선 어쩜 이렇게 한없이 어리석고 나약해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게 무너진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혜숙 씨 당신 같은 분 처음이에요. 나이 따위는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 달콤한 말들에 저는 차마 그 뒤에 숨은 날카로운 칼날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제 곁에 남은 건 통장에 남은 바닥난 잔고와 깊은 상처뿐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오직 공부와 성실함만이 제 길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처음 병원에 들어섰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밝은 간판이 걸렸을 때 그 성취감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6년, 아득한 그 시간 동안 홀로 밥을 먹고 퇴근 후엔 텅 빈 집안의 가족 이름을 불러보다 허공에서 목소리가 사라지는 느낌을 수없이 견디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퇴 후 문득 찾아온 그 깊고도 쓸쓸한 적막감. 하루하루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누르더군요. 하나뿐인 딸은 머나먼 미국에서 잘 살고 있고 한국에서 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은 오직 후배 영숙이뿐이었죠. 그런 제 삶에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진호 씨, 57살, 나보다 한참 어린 남자였지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자상한 눈빛 하나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말들이, 그 모든 다정했던 행동들이 결국 7억, 아니 8억짜리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70년 참 길게도 살았죠.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했지만 정작 제 마음 한구석에 난 깊은 상처는 스스로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왔더군요. 병원 문을 닫던 날, 손에 쥔 퇴직금의 묵직한 무게보다 텅 빈 진료실에 맴돌던 적막함이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루아침에 의사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나니 남은 건 허전함, 외로움,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조용한 하루뿐이었죠. 하나뿐인 딸아인, 먼 나라 미국에서 잘 살고 있지만 정작 제 옆엔 엄마 잘 지내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윤진호 씨. 내 나이 70, 그의 나이 57.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은 참 따뜻했어요. 제게 매일 안부를 묻고 보고 싶다며 직접 집 앞으로 찾아오고 혜숙 씨,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통하면 그게 인연이죠. 그 말 한마디에 얼어있던 제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말들은, 그 다정했던 손길은 결국 8억 원이라는 참혹한 거짓말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어요. 진심일 거라. 그렇게 믿었는데 말이죠. 그날도 영숙이가 전화를 했었죠. 언니, 복지센터 새 프로그램 한다는데 같이 가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도 좀 쐬고요. 사실 귀찮았어요. 괜히 나가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사람 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따라 나섰어요. 복지센터 도착해서 영숙이는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냥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었죠. 근데 누가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 오셨죠? 고개를 돌렸는데 낯선 남자가 웃으면서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인상이었죠. 그래서 그냥 대답했어요. 네, 친구 따라서요. 그 사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잘 오셨어요. 이런 데 와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데 많아요.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쓰라렸어요. 나는 왜 저렇게 웃으면서 누군가와 편하게 말을 못했을까? 그날부터였어요. 제 마음 속 빈자리가 자꾸만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처음 만났던 날 이후로도 복지센터에 몇 번 더 나갔어요. 그 사람은 늘 먼저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번호를 주고받은 적도 없었고 연락을 따로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센터에서 건강 강좌가 열린다기에 그냥 시간이나 때울 겸 나갔죠. 그 사람이 강좌 진행을 돕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강의까지 들으러 오셨네요. 이제 완전히 적응하신 것 같은데요? 그 웃음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자기 우산을 건네더군요.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괜히 남사스럽기도 하고 뭐랄까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늘 그냥 비 맞고 가시면 내내 감기 걸리실 텐데 이럴 땐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결국 그 우산을 같이 썼죠.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마지막에 명함 한 장 건네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는 이런 우연 꽤 좋아하거든요. 그 명함을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리를 뜨고도 한동안 현관 앞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고민 끝에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집 잘 가셨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답장은 바로 왔어요. 감사할 것까지야. 조심히 들어가셨죠? 언젠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주세요. 그때부터였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게, 서로의 하루를 묻고 작은 안부를 주고받고 어느새 주말이면 복지센터가 아닌 동네 카페에서 만나 긴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그 사람은 참 말을 잘했어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필요할 땐 조심스럽게 조언도 해주고요.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혼자 지내시는 거 솔직히 외롭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그런 적 많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잘 알아요. 그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게 괜히 욕심 아닐까요? 그 사람이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행복한 게 뭐 꼭 젊은 사람들만 누리는 건가요? 마음이 맞으면 그게 가장 큰 복 아닌가요? 그날 이후 마음속 깊은 벽 하나가 스르르 무너지더군요. 그 사람과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당연하다는 듯 서로의 하루에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다시 누군가의 곁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 마음 한편으론 늘 저 자신과 싸우고 있었어요. 나이가 이만큼이나 많은데 이게 맞는 건가? 주변 사람들이 알면 다들 뭐라 하겠어. 괜히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 사람은 늘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두르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요.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이요? 전 오히려 그게 좋아요. 살아온 시간이 깊다는 건 그만큼 따뜻하게 사람을 품을 줄 안다는 거잖아요. 혜숙 씨, 저는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는 작은 것부터 지켜줬어요.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었고, 제가 피곤하다면 억지로 보자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런 게 좀 낯설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준 적이 없어서.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지금까지 너무 혼자 버티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이젠 좀 기대도 되고 기대게도 하세요. 그때부터였어요. 혼자서 해결하던 일상에 그 사람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게 날씨 좋은 날엔 같이 공원을 산책하고 비 오는 날엔 창가에 앉아 차 한잔 하면서 서로의 지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나도요. 괜히 강한 척하며 살아왔는데 요즘은 문득문득 누군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따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낸 건 만난 지 3개월쯤 지나서였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한 지붕 아래서 따뜻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건 어때요? 그 말에 또 한참을 고민했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행동과 말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쌓여있던 외로움이 그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결혼 준비도 거창하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우리 둘만의 약속처럼 천천히 시작해 보자고 말이죠. 사실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 마음 한편으론 늘 저 자신과 싸우고 있었어요. 나이가 이만큼이나 많은데 이게 맞는 건가? 결혼하고 나서도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뭐든 신중해지잖아요.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치기 싫고,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도 싫고. 근데 그 사람은 늘 한결같았어요. 아침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작은 쪽지 하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외출 후에는 조용히 마중 나와 있고요. 그렇게 평범하고 다정한 하루들이 쌓여갈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혜숙 씨, 당신은 건강에 대해 잘 알잖아요. 요즘 사람들 건강식품에 관심 많은 거 아시죠? 우리가 함께 브랜드 하나 만들어 보면 어때요? 내가 경영 쪽은 자신 있으니까 혜숙 씨는 전문적인 조언만 좀 해주면 돼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뒤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주더군요. 시장 동향, 유통 구조, 심지어 예상 수익까지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평범하게만 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경제적인 것도 든든해야 하잖아요. 그 말에 순간 흔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병원 접고 은퇴하면서 목돈이 생기긴 했거든요. 당장 쓸 일도 없고 괜찮은 투자처가 있으면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믿었어요. 결혼하고까지 이렇게 지내는데 설마 나한테 해를 끼치겠나. 그 생각이 제일 컸죠.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사업 준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품 샘플도 보여주고 유명한 유통업체랑 미팅도 잡혔다면서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 괜히 제 마음도 들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상했어요. 계속 투자금을 더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건 시작할 때 한 번에 크게 들어가야 성공하죠. 조금씩 해선 남는 것도 없어요. 이미 5억을 맡긴 상태였는데 자꾸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때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거 잘 되면 우리 인생 진짜 편해져요. 당신도 그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없었어요. 계약 얘기도 흐지부지 되고 그토록 자랑하던 유통망도 말이 바뀌고 결정적으로 전 이미 사업 자금을 총 8억을 투자한 후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초조한 마음에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젊은 여자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오더군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보자마자 그 여자가 비웃듯 웃더라고요. 제가 따졌어요. 순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그 사람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그래요? 숨이 막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가 줬던 정, 돈, 마음, 그게 다 뭐였나 싶었어요. 그 옆에 있던 여자는 제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비웃으면서 묻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뭐 사랑이라도 하던 사이세요? 설마 아직도 미련 있어요? 노망 나셨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어디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그 사람이 피식 웃더니 말하더군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도 좋다면서 다 해줬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래요? 그 말에 무너졌어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멍했어요. 그날 밤엔 혼자 술 한 병을 다 비웠어요. 거울을 보는데 거기 서 있는 제가 참 한심하더군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들고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 자신을 정말 놓아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긴 복도를 걷는 내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했나. 그 생각만 계속 들더군요. 근데 막상 상담 선생님 앞에 앉으니 참 이상했어요. 말을 하려는데 목이 콱 막혀서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물만 왈칵 쏟아졌어요. 어린애처럼요.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가장 괴로운 게 뭐세요? 그 질문에 한참을 울고서야 겨우 말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는지 스스로가 너무 미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건요,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고 마음을 열었던 그 용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한편으로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상담을 몇 번 더 받으면서 조금씩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한 거라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나만 이렇게 살 순 없다. 나처럼 외로움에 흔들리는 사람들,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 그래서 시작한 게 강의였어요. 복지센터, 동네 작은 모임.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죠.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 맡길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분이 다가와서 조용히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살아볼 용기가 났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하나 둘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여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용기 내서 유튜브 채널도 열었어요. 처음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속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다시 살아봐요. 조금씩 천천히. 남은 인생 절대로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요. 지금은요. 그때와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하루하루 제 인생을 다시 채워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지금 참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진 마세요. 사랑은 절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요. 여기는 황혼지의 사연입니다. 우리 다시 힘내서 잘 살아보자고요.